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그 어려운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이 죽음은 이미 실증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이것을 논리적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이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요번 주는 악몽과 죽음 육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다음에 또는 악몽과 트라우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악몽으로 갈 텐데요. 저 자신도 이런 꿈의 해석을 여러 차례 가르치지만 이 죽음의 육동을 가르칠 때 정말로 저 자신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죽음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죽음을 한번 이게 바로 선생님이 말하는 심리 내적인 실제로서의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심리적인 죽음이 우리의 심리 속에 실제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악몽과 죽음 육동 그리고 트라우마는 이 연속된 강의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어쩌면 제가 자를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잘라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라서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자, 우선은 말이죠. 이제 죽음을 얘기를 할 때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태어났을 때 최초의 충족 체험을 얘기를 했었죠. 그것처럼 거기서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태어났을 때 최초가 무엇이었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것을 무력 상태라고 한다. 그렇지만 그것의 원어는 helplessness로서 도움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무원 상태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원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하면은 뭐냐면 타자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운명에 있는 상태, 인간적 조건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태어나자마자 내가 배가 고파. 그렇죠?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 생리적인 많은 여러 욕구 중에 대표라고 그랬죠. 욕구가 배고픔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배고픔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호흡욕도 있고, 그 다음에 배변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갈증도 있고, 그렇지만 배고픔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엄마가 젖을 주니까 젖을 먹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됩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자, 그랬을 때 무엇이 나타난다 그랬었죠? 여러분들 포만감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포만감. 자, 여기까지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를 잘 보면은요. 여기가 요 지점이 바로 이제 시작 지점입니다. 여기 빨간 커서가 있는 그 지점이 여기서 여러분들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봅시다. 위벽에 배고픔의 자극이 와서 닿아요. 그리고 밥을 먹은 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자극의 강도는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 자극을 우리가 위벽에서 이 자극을 감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배고프다라고 알고 이것을 배고픔으로 지각합니다. 됐죠? 그러면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지금 똥이 마려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변 욕구가 생겨. 그러면 대장의 내벽에 뭐예요? 대변이 자극을 합니다. 자극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대장으로부터 그 자극을 일종의 지각을 하면서 이것이 똥이 마려운 자극이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배변욕을 지각한다라는 거예요. 배변의 자극을.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때 똥이 마려울 때 배변을 하고 나면은 무엇을 느낍니까? 쾌감이 느껴요. 아, 속이 편해져요. 그럼 이번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배고픔의 자극이 위 벽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배고파가지고 막 위에서 신물도 나오고 막 그럴 정도로 했다 그러자. 그러다가 밥을 딱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여기 배를 툭툭 치면서 이게 뭐 등 따시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최고다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알게 돼요. 자, 자극이 위벽을 때리든, 오케이? 아니면 배변의 자극이 대장의 내벽을 때리든, 우리는 그것을 지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불쾌감을 느낍니다. 됐어요? 불쾌감이에요. 제가 지금서부터 이 프로이트만큼 불쾌라고 하는 것과 쾌감을 아주 명쾌하게 정의한 사람이 없었어요. 최초의 인물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근데 무엇이냐면 불쾌감은, 잘 들으십시오. 불쾌감은 육체적인 자극의 상승과 일치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극이 커질수록 배고픔이 커지고, 그리고 배고픔이 커질수록 불쾌해져. 그리고 자꾸만 똥이 마려운 자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예요? 우리는 불쾌해져. 그래서 불쾌감은 자극의 상승과 일치한다. 됐어요? 그러면 요번에는 자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불쾌감이 자극의 상승과 일치하면 여러분들 똥 마려우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막 참느라고 비비 꼬여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긴장고조라고 합니다. 긴장이 고조되면서 바짝 긴장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보러 갈 때 내가 긴장이 된다. 그거 불쾌감입니다. 그것은 자극이 상승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셨죠? 자, 불쾌감은 자극 상승과 긴장 고조와 일치한다. 잘 여기 하십시오. 그러다가 어떤 자극의 상한선을 가면은 더 이상 참지 마라. 빨리 똥 싸라. 더 이상 참지 마라. 빨리 밥을 먹어라라고 하는 육체적인 명령을 내려집니다. 그것을 진짜 넘어서면은 진짜 똥을 쌀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부자리에다가 무엇을 그릴지도 몰라요. 지도를 그릴지도 모릅니다. 자, 그랬을 때 배변을 하거나 밥을 먹었을 때 어떻게 돼요? 긴장이 확 풀립니다. 긴장이 이완돼요. 그러면서 자극이 팍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배가 안 고파서 자극이 파면서 포만감을 느낍니다. 오히려 만족감을 느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쾌락이라고 해요. 따라서 쾌감은 자극 감소와 긴장 이완과 일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됐습니다. 여기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쾌락은 무엇과 일치해요? 자극 감소와 긴장 이완이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갑시다. 근데 인간에게는 프로이트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다 프로이트가 얘기한 건데, 인간에게는 쾌락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요. 이것이 쾌락의 경향, 쾌락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의 쾌락은 무엇일까요? 잘 보십시오. 쾌락은 분명히 배고플 때의 배고픔의 자극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밥을 먹을 때 생기는 일종의 포만감을 쾌락이라 했죠. 긴장 감소라 했죠.
그러면 이때의 쾌락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할 때 생기는 필연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쾌락은. 그러면 여러분들 쾌락주의라는 말이 있죠. 쾌락주의. 쾌락주의의 쾌락은 지금 이 정신분석에서 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물학적인 것에서 발견한 쾌락 원칙과 다른 거예요. 쾌락주의는 쾌락이 목표가 되는 쾌락을 말하는 겁니다. 목표가 되는 쾌락이에요. 그러나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뭐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때 일종의 열매로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결과물이에요. 됐습니까? 쾌락은 목표가 아니라 욕구 충족을 시킬 때 우리가 육체에서 느껴지는 일종의 부수적인 열매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한 이 쾌락은 쾌락주의 쾌락에 비해서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본능인 거예요. 따라서 쾌락 원칙은 사실은 쾌락을 지향하는 원칙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이것은 인간에게는 본능이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제 말 이제 제가 죽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한치도 빈틈없이 저를 따라와야 합니다. 됐어요? 됐죠? 그러면 요번에는 쾌락 원칙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배고픔과 배변 욕구, 똥 마려운 것에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배변을 한 다음 또는 밥을 먹은 다음에 느껴지는 육체적인 편안함을 쾌락이라고 했다. 그럼 쾌락 원칙은 사실은 무엇일까요? 자극을 피하려는 원칙과 똑같은 겁니다. 생리적인 불쾌감을 피하려고 하는 욕구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쾌락 원칙은 불쾌감 회피의 원칙과 같은 뜻이고 실제로 프로이트는 쾌락 원칙을 불쾌감 회피의 원칙이라고도 말했어요. 때로는 불쾌의 원칙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쾌감 회피의 원칙이나 쾌락 원칙은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하등의 저의 그 논리에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쾌락 원칙을 이제 정의를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쾌락 원칙은 불쾌감을 피하고 여기 있잖아요. 불쾌감을 피하고 쾌감을 얻는 것을 일종의 그 지향하는 일종의 정신기능이나 육체적 기능의 원칙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뭐냐면 자극의 축소와 관련이 있다. 자극의 축소와 관련이 있어서 따라서 쾌락 원칙은 잘 들으십시오. 쾌락 원칙은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경향과 일치한다. 됐어요?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경향과 일치한다. 여러분들 분명히 저한테 자극 감소가 쾌락을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의 최소화와 일치한다라고 여러분들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극의 양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경향을 쾌락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양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극은 완전히 육체에서 양적으로 느껴요. 배고픔의 양을 느낄 겁니다. 배고픔의 강도를 여러분들 약이냐 중이냐 강을 느낄 거예요. 따라서 배고픔의 자극은 양적인 것이에요. 따라서 그것을 경제학적인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학은 뭡니까? 돈의 양이 양적으로 흘러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쾌락 원칙은 경제적인
경제학적인 양적인 원칙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엇이냐면 쾌락 원칙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라붙는 일종의 부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오케이? 부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생명 본능과 동의어라고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꼭 이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쾌락주의와의 목표로서의 쾌락과는 다르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항상성의 원칙이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의 강의는 지난 시간까지는 다르게 실증적이지 않고 완전히 논리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저의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그럼 항상성의 원칙을 하기 전에 우리는 요 도표부터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이제 배고픔의 자극이라든지 배변의 자극이 자꾸만 위와 대장의 내벽을 때려요. 자극이 상승돼요. 불쾌감을 느껴요. 근데 어느 한계에 가면 이제 빨리 밥을 먹어라 라고 육체에서 막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 자극 상승에, 잘 살펴보십시오. 자극 상승에 상한선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극이 상승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배고픔을 참을 수 있는 상한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이것을 넘어가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징후들이 우리 육체에 나타납니다. 이럴 때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긴장과 자극이 감소하면서 쫙 떨어집니다. 이렇게 쫙 떨어지는데, 이때 밥을 먹으니까 이제 완전히 긴장이 이완이 돼요. 계속 밥을 먹으면 그만 먹으라는 육체적인 신호가 나타납니다. 너 이렇게 계속 먹다 배 터져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만 먹게 돼요. 자극 감소를 하는데 어느 선 이하로는 더 이상 감소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자극 감소의 하한선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생리적인 자극은 이러한 자극의 상한선과 하한선에서 리듬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케이? 리듬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체 리듬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리듬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지포의 하한선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을 너무 상승시켜도 안 되고 자극을 너무 감소시켜도 안 돼요.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자극을 일정하게 유지하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몸의 균형을 리드미컬하게 유지하라고 하는 경향이 인간의 내부에 또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오케이? 요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항상성의 원칙이다라고 얘기해요. 항상성의 원칙. 자, 이제 뒤로 갑시다. 항상성의 원칙. 자, 항상성의 원칙은 나중에 이게 프로이트가 발견한 이 원칙을 나중에 의학과 생리학과 의학에서 이것을 증명해내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처음 찾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프로이트는 이미 19세기 말에 이것을 논리학적으로 이것을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증명이 됩니다. 그것을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들어본 사람들 있을 거예요. 호메오스테시스. 그러나 호메오스테시스 이전에 프로이트가 이미 쾌락 원칙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 이걸 얘기 안 했군요. 제가 이번 학기에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소원 성취의 꿈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 대표고,
이렇게 이론이 악몽의 꿈의 해석의 그 이론의 대표는 쾌락 원칙을 넘어서라고 하는 1920년에 나온 거다. 쾌락 원칙을 넘어서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미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성의 원칙에서. 그래서 자, 그러면 항상성의 원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냐면 항상성의 원칙에 따르면 심리 장치는 그것이 보유하고 있는 흥분과 자극의 양을 가능한 한 낮게 아니면 적어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항상성은 한편으로는 이미 있는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흥분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을 피하고 그러한 증가를 막음으로써 얻어진다.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아주 논리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울지를 모르지만 다시 제가 여기서 보면서 얘기할게요. 쾌락의 원칙은 요쪽이 불쾌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쪽이 쾌락이에요. 그러면 자극 상승은 불쾌감이고 요쪽은 쾌락입니다. 자극 감소예요. 따라서 쾌락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할 때 자극을 감소하는 이 쾌락의 경향, 요것을 쾌락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따라서 쾌락의 원칙 그것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따로 별도로 본다면 자극 감소와 일치해요. 그러니까 쾌락 원칙은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인간의 경향, 이것을 쾌락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따라서 쾌락 원칙은 불쾌감 회피의 원칙과 같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자극의 최소화의 원칙인 이 쾌락의 원칙은 밑으로 최소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최소화하다 보니까 무엇이에요? 더 이상 최소화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하한선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만 최소화시켜라, 그만 감소시켜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데 바로 그 명령이 항상성의 원칙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성의 원칙과 쾌락의 원칙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의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쾌락 원칙은 항상성의 원칙에 포함되는 겁니다. 항상성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불쾌감의 회피의 원칙과 쾌락의 원칙을 합치면서 동시에 어떤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 자극의 양을 일정하게 또는 최소로 유지하려는 경향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이게 항상성의 원칙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프로이트가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죽음을 설명을 해봅시다. 죽음을 이제 단적으로 이거부터 먼저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을 동원을 해야 돼요. 수학을.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자극의 제로점은 죽음이다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기서 자극 감소가 쾌락의 원칙이고 자극의 최소화가 쾌락의 원칙이라면 잘 봅시다. 자극의 감소의 리미트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수학에 배웠죠? LIM 자극 감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극의 감소를 극까지 밀고 가면은 자극의 제로점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극의 최소화는 자극의 제로점을 지향하고 있고 그 극점에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부터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죽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죽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들 잘 봅시다. 자극의 제로점은 무엇일까요? 여기 봅시다.
자극의 제로점이에요. 여기가 이 지점이 이것을 자극의 감소를 쭉 밑으로 가면은 이 지대, 이 검은 두꺼운 검은 줄 밑은 자극의 제로점의 지대예요. 이렇게 자극의 제로점의 지대. 이 지대는 죽음입니다. 죽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자극의 제로점이 무슨 죽음이냐?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있다는 것은 자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극이 없다라는 것은 뭐라 그래요? 무생물이다 이거지. 무생물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쾌락 원칙은 자극의 최소점인 자극의 제로점을 지향하고 그 극점에다 놓고 있고, 그 자극의 제로점은 곧 죽음, 무생물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고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죽을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을 때 자극이 최소화되면서 쾌락이 발생해요. 근데 그 쾌락은 자극의 최소화예요. 그런데 그 극점에는 죽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프로이트의 유명한 명제가 나옵니다. 뭐냐면 쾌락은 죽음에 종사한다라고 하는, 쾌락 원칙은 죽음을 지향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말을 이렇게 듣고서 내가 여러 차례 강연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그랬더니 이 말을 듣는 순간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궤변을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강요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죽음과 생명이 서로 달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육체와 생명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육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육체의 60몇 프로는 물이에요. 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H2O예요. 그런데 H2O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무생물입니다. 무기물질이에요. 나의 생명이 무기물질로 이루어져 있네. 다시 말해서 생명이 무생물로 이루어져 있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절대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생명은 생각보다는 무엇으로부터 나왔어요? 무생물로부터 나왔고, 생물은 무생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무엇이에요? 무생물이 생물의 알파요 오메가고, 죽음이 곧 삶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쾌락은 죽음에 종사한다. 그러면 쾌락의 원칙은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수적인 열매로서 결과물이라고 했다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필연적으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죽음을 향한 움직임이에요. 이것 자체가. 따라서 프로이트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니르바나의 원칙이다. 니르바나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는 열반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불교 용어로서 여러분들 스님들이 입적하고 죽었을 때 뭐예요? 그것을 죽음의 세계를 니르바나라고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돼요. 쾌락의 원칙은 죽음의 원칙, 니르바나의 원칙에
종사한다, 이바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논리적으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니르바나의 원칙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모든 흥분량을, 자극의 양을 제로로 만들거나 가능한 축소하려는 심리적인 모든 경향을 니르바나의 원칙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쾌락의 원칙과 니르바나의 원칙은 무엇이에요? 동일한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쾌락의 원칙은 무엇이에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고 그 밑에 쾌락의 원칙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죽음의 원칙이다. 니르바나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쾌락의 원칙은 죽음의 원칙 위에 떠 있는 일종의 이력 편주와 같은 것이다. 이게 불교 이론과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여기에 내가 자극을 무한대라고 말을 했죠. 그러나 자극의 무한대는 자극의 제로와 같은 겁니다. 자, 요번에는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요. 불쾌가 자극이 이제 막 상승이 돼요. 그러면 자극이 완전히 최고조로 달아가지고 완전히 어떤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진짜 죽음이에요. 진짜 죽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체가 죽음의 바다 위에 요게 있잖아요. 생체 리듬 있죠? 요게 이력 편주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번엔 좀 다른 각도를 얘기합시다. 아까 불교 용어가 니르바나라는 말이 나왔지만은 여러분들 잘 보십시다. 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다. 삶은 고해다. 이렇게 했어요. 고통의 바다다. 그러면 잘 보세요. 고통의 바다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쪽 하한선 있잖아요. 이쪽 내리막길. 자극의 감소의 이 내리막길이 쾌락의 원칙으로서 이게 죽음에 종사한다면, 한쪽 벡터가 죽음에 종사한다면 쾌락이, 삶의 벡터는 삶과 죽음은 반대예요. 그렇죠? 반대되는 거예요. 그럼 삶의 벡터는 뭘까요? 오히려 자극 상승, 불쾌감,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극이 생겨서 불쾌감이 생기고 막 고통이 생겨, 육체적인, 그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것이 곧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의 증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불교의 이론이 맞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인생은 고해다. 우리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는 것의 증거가 곧 고통이다. 이게 바로 자극이에요. 자극.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됩니다. 가장 편안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고통이 없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 카톨릭 무덤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오는 자에게 뭐예요? 평화라고 합니다. 평화. 안식이라고 그러죠. 안식. 그것이 뭐냐? 영원한 안식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 편안하게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에 제일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잠자는 거예요. 잠잘 때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들 누워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바로 죽어가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때, 내가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고통을 찬미하라. 그것이 곧 삶을 찬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신분석과 이것이 불교와 일치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됐어요. 그런데 이제 뒤로 다시 넘어갑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자극 감소는 쾌락, 그리고 그 자극의 최소화의 극은 죽음. 따라서 쾌락과 죽음은 그것은 일치하고 그것은 종사한다. 이게 바로 죽음 욕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 욕동. 프로이트는 죽음 욕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욕동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는데 이것은 독일어의 트리프인데 번역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욕동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욕망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욕망의 움직임. 그러면 선생님, 죽음의 욕동은 죽음의 욕망의 움직임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가끔 죽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죽음이 욕망이라는 것을 간과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죽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강력한 욕망이에요. 살고 싶은 것만이 욕망이 아니라 죽고 싶은 욕망이야말로 진짜 욕망이라는 겁니다. 임지우 선생님이 정말 갑자기 위험한 발언을 하네. 저거 뭔가 뭘 부추기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학술적으로 인간의 원리, 심리와 육체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를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쪽에 아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죽음의 벡터와 일치하네. 이게 죽음의 욕동이에요. 그러면 이 반대편은 뭐라 그랬어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 증거야. 자극이 생성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 내가 살아있구나. 기뻐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배가 고프구나. 살아있구나. 먹고 싶은 게 있어. 살아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욕망이 있어요. 막 뭘 하고 싶어. 그러면 욕망이에요. 하고 싶다. 먹고 싶다. 싸고 싶다. 막 한다. 그러면 그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생각보다 고통입니다. 그건 자극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삶의 욕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삶의 욕동과 죽음의 욕동의 이 벡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인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죽음이 바다라면 삶은 거기에 떠 있는 생명은 일여편주에 해당된다. 이렇게? 죽음이 무생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거기서 생명이라는 자극이 잠시 나타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원리를, 근데 이 원리가 우리 인생 70-80만 년 동안이 계속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바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그 순간순간마다에 오케이? 전부 죽음이 지금 참여하고 우리를 죽음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생명의 끝에 죽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미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쾌락 원칙을 준수할 때 그 쾌락 원칙 자체가 죽음의 원칙, 죽음의 욕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 이게 쾌락 원칙과 항상성의 원칙 자체가. 됐습니까? 이것이 이 뒤에서 그렇게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거시적으로 볼 때나 구조적으로 볼 때 뭐예요? 보거나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뭐냐면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무엇이에요? 죽음, 무생물이 알파요, 오메가고 뭐예요? 거대한 바다에 생명은 리드미컬하게 떠다니는 일종의 일여편주에 불과하다. 자, 이제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동의를 했다면 삶의 욕동과 죽음의 욕동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부터 이것을 이제 프로이트가 이걸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쾌락 원칙, 항상성 원칙,
그 다음에 죽음의 원칙, 니르바나의 원칙, 그 다음에 죽음 욕동, 삶 욕동,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고통이야말로 살아있는 것이고, 오케이? 자극의 감소, 이게 편안한 것은 죽는 것이다. 이게 이 벡터가 서로 리드미컬하게 한다는 거 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음의 욕동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거 근데 요번에는 한계의 위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트랜스그레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심리학에서건 정신의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하나씩 따라오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은 배가 고파요. 그러면 배가 점점 고파지면 자극의 상한선에 도달하게 되면은 밥을 먹으라고 하는 육체적인 명령이 떨어지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여기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거식증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식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그거 조심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이 상한선에서, 자극 상승의 상한선에서 배고픔을 더 이상 못 참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포만감을 느끼면서 자극이 감소되면서 긴장이 이완돼요. 그런데 이 상한선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상한선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뭐예요? 배고픔을 계속 가요. 어느 정도? 3일, 4일까지. 3일, 4일까지 안 먹어요. 안 먹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이게 누구예요? 거식증 환자예요. 거식증 환자는 굶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한 4-5시간마다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4-5시간에 더 이상 정상인이 참을 수 있는 시간은 4-5시간인데 그걸 넘어서서 한 4일까지 참습니다. 안 먹어요. 자, 요게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거식증자는 뭐예요? 이 배고픔의 자극의 상한선을 위반하는 자예요. 자, 여기 많을 겁니다. 아니면 제 강의를 듣는 여학생들 생각보다 옛날에 경험했거나 지금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시죠. 이것을 뭐냐면은 한계의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한계? 자극의 상한선의 한계의 위반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요번에는 반대로 여기서 자극이 감소돼요. 밥을 먹을 때. 그런데 무지하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더 먹어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화장실 가서 토할 때까지. 그래서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 중에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아세요? 양다라에다가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해서 비벼가지고 이만한 양다라에다가 이것을 혼자서 다 먹는 대식증을 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 화장실에 가서 토해요. 자, 그러면 이 대식증은 무엇이냐면 자극을 최소화의 이 하한선, 그만 먹으라고 하는 하한선을 위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식증은 자극 감소의 하한선을 위반해서 이것을 넘어가는 사람이고, 거식증은 자극 상승의 상한선을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넘어가면서 3-4일 동안 안 먹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그런데 이 거식증이 환자가 어떤 진짜 4일쯤 지나면 갑자기
대식증으로 변모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진짜 안 먹게 되면 4일 지나서 진짜 안 먹게 되면 아무것도 안 먹게 되면 뭐예요? 진짜 죽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적으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생명이 다 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돼요. 여기서 갑자기 먹어요. 따라서 거식증 환자는 생명이 유지되는 한에서만 거식증이지 죽은 다음에는 거식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죽음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서 갑자기 변모합니다. 뭐예요? 거식증에서 뭐예요? 대식증으로 갑자기 변모해서 양다라에다가 온갖 음식을 비벼가지고 그것을 다 먹으면서 일리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내려와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대식증의 끝까지 왔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먹지 말라 하는 이제 진짜 하한선이 있어요. 여기서는 배 터져 죽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십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뭄이 들거나 흉년이 들면 어린아이들은 배 터져 죽고 어른들은 배고라 죽는다. 어른들이 먹을 것도 다 아기들을 먼저 먹으라고 아기들을 주니까 아기들은 배 터져 죽고 어른들은 뭐예요? 배고라 죽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것이 옛날에 흉년의 거식증과 대식증을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식증에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시 토해냅니다. 토해내요. 이게 바로 대식증이다. 그러니까 거식증과 대식증은 우리 정상적인 사람의 생체 리듬 있지 않습니까? 이 리듬이 작은 진폭의 상한선과 작은 진폭의 하한선 내에서 움직이는데 반해서, 오케이? 반해서 이 거식증자와 대식증자는 큰 진폭의 상한선, 오케이? 그 다음에 큰 진폭의 하한선에서 이것이 거식증과 대식증을 교대로 한다. 그러니까 거식증이 따로 나올 수 없어요. 결코. 대식증이 따로 나올 수 없습니다. 거식증은 대식증을 숨기고 있고 대식증은 그 뒤에 거식증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거식증 환자는 진짜 죽음에 이르게 되고 대식증 환자가 토해내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짜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거식증과 대식증도 없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는 한에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돼요. 거식증과 대식증은 정상적인 작은 진폭과 작은 진폭의 상한선과 하한선과 죽음, 진짜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 사이의 경계지대에 있구나. 이래. 경계지대. 이 경계지대는 큰 진폭의 상한선과 큰 진폭의 하한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죽음과 삶의 경계지대를 형성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러한 것을, 이런 정상적인 것을 위반하면서 이 죽음과 삶의 경계지대로 넘어가고, 두 번째, 그러면서 왜 거식증과 대식증을 큰 진폭의 리듬으로 계속 반복하는가? 요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